모빌리티 하이스토리 100강 온라인 강의 한예종의 남수영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할 강의는 영화의 모빌리티, 뒤틀린 시각을 안고 전체로 나아가기라는 주제입니다. 시네마토그래프로부터 이어져서 이제 시네마로 발전되었던 영화가 주류가 되는 어떤 시점이 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비전 머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영화는 모든 테크놀로지, 다양한 시각적 테크놀로지의 총체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결국 이제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장들인데요. 영국의 그 영화 작가인 피터 그린어웨이는 움직이는 그림을 보다 논리정연하게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테크놀로지의 총체다라면서 영화를 비전 머신으로 정의했고요. 폴 비릴료 역시 이 비전 머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세계를 보는 기술, 세계를 보는 기술이 이 영화 기술에 다 축약되어 있다,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종합예술로서 영화를 하나로 묶어주는 무빙 이미지에 대한 개념은 그 자체가 환영에 의지하고 있는데요. 즉 실제 영화 속의 이미지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영화가 셀룰로이드 상의 하나하나의 정적인 프레임들을, 그 이제 포토그램이라고 하는데 그 프레임들을 일렬로 늘어 놓음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역설적인 핵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화가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찍혀서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다양한 테크놀로지들의 결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인위적인 비전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시각들은 바쟁의 이제 완전 영화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쟁의 완전 영화는 객관적 시각을 대표하는 카메라가 있고 그를 통해서 세계를 향해 열린 창이죠. 카메라. 그 세계를 통해 열린 창이 포착한 그대로의 세계가 현실과 같은 움직임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제시되는 기술. 이게 이제 영화인데 바로 영화적 사실주의, 완전 영화의 그 이상을 추구해가는 영화적 사실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되게 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만들어지는, 되게 유물론적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비전 머신의 어떤 개념과는 좀 대립적인 어떤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 영화는 어쨌든 기계다, 기술이다, 기계적인 기술이다, 그런 머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영화는 그럼 어떤 머신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기 영화 이미지를 살펴보면은 더욱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영화가 시간적인 어떤 특징들을 담아내려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초기 아방가르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 추상성과 핸드 페인팅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림에서는 이런 방식으로밖에 어떻게 보면 할 수 없었던 것이 영화 속에서 흐름으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표현 매체로서 영화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이 아방가르드 초기 영화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초기 아방가르드는 시각적 이미지 대신에 그 카메라로 찍힌 이미지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고 그보다 시간의 경과 그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결과로. 그래서 손으로 그린 영화, 이런 추상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있었고요. 여기 지금 이제 이 그림들은 제가 그냥 이 캡처된 사진들만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다 그림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마치 이런 그 기하학적인 무늬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는 추상적 애니메이션이고 이제 바이킹 에겔링의 대각선 교향곡이라고 하는 작품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 강의에서도 몇 가지 비정형이라고 하는 우리가 구축적이고 구성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원근법적 혹은 어쨌든 컨스트럭티브한 구성적 접근과는 다른 비정형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모더니즘 예술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비정형 개념 중에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이런 맥박이라고 하는 펄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펄스, 사실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느냐? 네, 맥박으로. 우리가 항상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굳이 시계를 보지 않아도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뭐랄까, 아까 우리가 얘기한 기하학적인 그 감각, 좌표화된 감각, 객관적인 감각, 수치화된 감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 우리 경험 안에 신체와 더불어 있는 경험의 주체가 실제로 경험하는 감각적인 이제 지각에 근거한 시간 개념을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 비정형에서 수평성이라든지 저급 유물론,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 흘러가는 거, 낮은 데로 흐르는 거, 이런 그 개념이 직립 인간과 순수 시각성이라고 하는 신화에 반박했다라고 주장했었잖아요. 예. 인간은 서 있고 동물은 네 발로 기어다니는 거, 바닥에 땅에 붙어 있는 건 동물이지, 인간이 더 고귀하고 동물은 아니지. 이런 방식의 이분법들을 깨는 것, 그게 이제 바로 수평성의 개념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구축적인 예술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흐르는 예술이라고 했던 거죠. 이게 이제 순수 시각성에 반하는 이런 어떤 시도들을 얘기했었는데, 펄스 개념 역시 모더니즘이 시각계에서 시간성을 배제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공격을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각적 경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있는 경험에서 이 템포럴리티, 시간성을 빼고 순수한 뭐 시각성을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건 정말 추상적이고 공간적이고 비경험적이라고 막 할 수 없다는 거죠. 사실 그래도 영화를 계속 가장 주류의 그 시각에서 영화를 이제 옹호하려고 했었던 바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영화는 공간이지. 예. 그래서 약간 입장이 다른데요. 아방가르드는 어쨌든 영화의 본질적인 그 표현 능력들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시간적 간격들의 조작을 통해서 리듬을 표현하는 것을 많이 시도했고, 절대적 시간과 속도는 영화 기술에 의해서 확대되거나 반대로 또 촘촘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가지고 간격을 조절하면 어떤 건 빨리, 어떤 건 간격이 멀면 느리게, 이런 속도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각과 시간의 어떤 관계들이라고 봤고, 그런 것들을 실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아방가르드였던 거죠. 아방가르드 예술들이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카메라와의 거리를 또 조절함으로써 프레임을 채우는 이미지들의 쇼트를 또 다양화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방가르드에서 클로즈업을 많이 사용하고, 클로즈업은 대표적으로 시간적 확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었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계속 흘러가는데 클로즈업은 일종의 멈춤인 거죠. 우리가 계속 흘러가는데 우리 시선도 막 이렇게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 한 곳에 멈춰서 뚫어지게 쳐다본다? 이거는 클로즈업과 같은 거예요. 사실 비슷하게 실제로. 그래서 클로즈업은 공간의 확대뿐 아니라 시간의 확대를 의미했는데, 이러한 사고는 무엇보다 시간 가변성의 발견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간이 모두에게 똑같이 다 똑딱똑딱 크로놀로지 모두에게 객관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은 변할 수 있다라는 발견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우리가 어떤 때는 이 시간이 너무나 뭐 소중하면 금방 지나가고 뭐 지겨우면 느리게 하고 이런 거, 아니면 아까 지금 클로즈업 얘기했지만 누군가를 만나는 순간, 내 인생에 되게 결정적인 순간, 너무나 뭐 의미 있는 순간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영화에 그런 장면이 되게 많은데, 그죠? 첫눈에 반하는 순간 갑자기 슬로우 모션이 쫙 펼쳐진다거나 이런 것들이잖아. 이런 거는 실제로 뭐 되게 인위적인 시간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시간을 느끼고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거를 아방가르드는 많이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대 프랑스 아방가르드 영화인들에게 이 가속과 감속의 발견이 이 기계들을 조작해서 영상을 어떻게 빨리 돌리고 어떻게 느리게 돌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클로즈업의 발견과 거의 동등한 정도의 중요성을 가졌다라고 지금 이제 김호영 선생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쟁은 사실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런 것들은 너무 테크닉적이고 인위적이고, 영화는 그냥 그대로 관람자가 스크린에 보이는 대로 스크린을 펼쳐놓고 스크린 안에서, 스크린 앞에서 공간에 몰입해서 그 어떤 관계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시야를 계속 확장시키기를 원했었던 것이죠. 바쟁은. 그래서 1950년대 보면 이제 확장된 시야에 대한 여러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50년대면 일단 영화 산업이 많이 발달했던 때고,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그 19세기 말에 나왔던 여러 완전 영화의 기술들이 이때는 이제 영화관에서도 펼쳐졌다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 대표적으로 왼쪽에 시네라마라고 하는 기술이 있고요. 왼쪽이 밑에 요거는 시네마스코프, 요거 시네라마. 시네라마는 대표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3D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기 카메라, 그러니까 프로젝터가 3개고, 여기는 곡선이지만
사실 1920년대 그러니까 아방가르드 초창기 그 예술영화 시대에는 그냥 스크린 3개를 놔서 3면으로 3개를 놓고 3개의 프로젝터를 썼던 경우가 있어요. 이미 초창기에. 이건 이제 거의 곡선으로 해서 이게 다 하나로 합쳐지게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입체 영화였는데 이게 이제 50년대 시네라마라는 기술로 나왔었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3D 영화는 최근에 온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요거는 시네마스코프는 이제 이렇게 화면이 예전에 이렇게 네모난 화면이었으면 옆으로 길어진 거죠. 화면 지금 쭉 길어진 거.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오늘날로 치면 아이맥스의 전진인 거죠. 아이맥스 전진. 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바쟁은 이 극장 안에서의 시각적인 환영은 거부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좀 거부했어요. 왜냐면 여기서 3D로 느끼게 되는 게 너무 리얼하겠죠? 아무래도 리얼할 텐데 이거는 극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테크닉을 활용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시각적 환영이라고 봤던 거죠. 그렇지만 장 앱스텐과 같은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아방가르디스트들은 시간에 대한 새로운 경험의 가능성을 더욱 흥미롭게 여겼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클로즈업 쓰고 가속, 감속 많이 쓴 거죠. 이러면서 영화가 시간의 흐름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은 영화라는 기계가 인간의 지성과 겨룰 수 있는 자신만의 탐구 방법을 가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는 기계지만, 그죠? 인간의 지성과 겨룰 수 있는 어떤 무기가 있다? 바로 이게 기계의 지성이라고, 인텔리전스 머신이라고 주장한 내용이죠. 아방가르디스트였던 장 앱스텐 경우. 그렇다면은 바쟁에게는 시간적인 어떤 탐구가 없었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았고, 바쟁에게 영화적 시간이란 무엇일까 살펴보면요. 아방가르드 영화인들이 이미지는 주어진 것으로 보고, 이미지는 이제 어차피 영화에서 이미지는 조형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클로즈업도 자주 사용하고 영화의 재생 속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해서 리듬을 만들어내면서 영화의 매체성을 실험했다면, 바쟁은 영화의 시간, 즉 지속 속도 역시 주어진 것으로 봤다. 그러니까 이미지는 주어지고 속도는 기계적으로 조작할 수 있어. 이게 바로 기계지성이야 라고 아방가르디스가 얘기했으면, 바쟁은 지속 속도 역시 주어진 거야. 왜냐면 현실 속에서 흐름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슬로우 모션, 타임랩스 다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바쟁이 이제 스탑 모션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입장을 가졌는데요. 스탑 모션이라는 영화의 운동성을 부여하는 원리 자체와 소통하는 기법은 바쟁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의 스톱 모션 기법은 기본적으로 현상의 진행을 자연시간의 법칙에 따라 포착해냈다는 점에서 영화적 지각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지각 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쟁이 이런 애니메이션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시간을 정지된 순간으로서가 아니라 그 순간이 자체로 지속과 변화를 담아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스탑모션의 기본 원칙이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이제 구현된 것이 어떻게 보면 영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쟁은 베르그손적인 영화라는 글에서 이 피카소의 신비라는 이건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피카소가 직접 그림을 그린 걸 영화로 찍은 영화예요. 근데 이게 기존에 있는 작품을 막 여기서 막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직접 피카소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다큐멘터리였는데요. 대신 그 안에서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는 부분들은 다 스탑 모션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예술 영화의 두 번째 혁신이다라고 하면서 창작 과정이 이 작품 자체에 들어있는 것. 그러니까 작품 자체가 결과로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창작 과정이 안에 들어있는 것. 하나의 화폭이 이제 회화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예술 영화의 이 두 번째 혁신이었다라고 하면서 하나의 순간이 아니라 여러 순간들. 어떻게 보면 그 흘러가는 변화의 순간들 중간중간에 지점들이 다 작품에 반영됐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르그손적인 영화에서 지금 이 그 피카소의 신비를 중심으로 바쟁이 계속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스탑 모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의 몽타주다. 그래서 일종의 특수 효과지만 왜곡과는 다르다. 그래서 몽타주된 시간은 추상적이고 지적이며 상상적이고 장면적이고, 촬영 시간은 또한 실제적이다. 촬영 시간을 막 2시간을 그리게 해놓고 이거를 다 보여주기 위해서
2분으로 압축한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빨리 돌리긴 그림이 아니다. 스탑모션은 중간중간 얽어낸 그림인 거죠. 그죠? 그리고 모든 영화는 몽타주로 시간을 자유롭게 조각내는데 토대를 두고 있다. 하지만 모자이크 조각 하나하나는 초당 24개의 이미지의 실시간적 구조를 간직하고 있다. 네, 이게 바로 스탑모션의 이제 핵심 기법이니까. 클루조는 과학 영화에서 식물들의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듯 화폭이 만개하는 묘기를 부리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타임랩스 같은 기법 쓰지 않았다. 그는 감독으로서 시간을 멋지게 몽타주해야 할 때를 잘 느끼며 알고 있어서 실제 지속 시간을 왜곡하지 않고도, 설명이 여기서 지금 과학 영화에서 식물 빠르게 움직이는 거, 빠르게 꼽히는 거 이런 거 타임랩스 기법 같은 거는 사실 왜곡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도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는 거다. 그래서 다른 이유도 아닌 다큐멘터리적 성격을 두고 이 영화의 우수성을 문제 삼는 것은 우스운 일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다큐멘터리 장르로서는 클루조에게 피카소가 자기의 작업 방식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나온 다큐멘터리인데, 이걸 그런 어떤 장르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영화의 본질을 담고 있는, 지금 베르그손이 영화가 우리의 지각 구조에 닮아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 베르그손적인 이해가 그대로 담겨 있는 영화가 바로 이 영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는 여기서 단순히 외부에 이미 존재하던 사실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게 아니다. 영화는 회화적 사건과의 미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적절하게 내적으로 조직되어 나간다라고 말하면서 이 영화를 칭찬합니다. 인상주의 회화의 연작들의 경우가 순간을 담아내는 회화의 한계를 보여줬다면, 피카소의 신비가 증명하는 것은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영화뿐이라는 사실이다. 엇비슷한 단속적 이미지들이 지속되는 듯한 시간상의 사실성을 갖도록 할 수 있었고, 이것이 결국 지속과정 그 자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쟁은 피카소의 신비와 같은 스톱모션 영화가 오래된 예술들이 봉착했던 한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준 부분을 드러내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이제 큐비스트들이 하나의 화폭에 그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다른 시점들, 다른 시간의 어떤 지점들, 그리고 다른 순서의 이미지들이 영화에서는 이미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 베르그송적 영화가 보여주었다고 그 바쟁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쟁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영화는 결국 시간 예술이다라고 했었을 때 아방가르드의 이론가들이 생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영화는 결국 어떤 비전을 만들어내는 기계이다라고 하는 지점이 되겠죠. 그리고 그 영화의 어떤 그 기계적인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시도를 하고 실험을 했던 거지만, 바쟁은 그 와중에도 사실은 수동적 카메라라는 것은 수동적 기계인데, 그 수동적 기계의 역량이 그 반대편 그 수동적 기계의 역량의 반대편에 기계적 조작이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하지 않는 창의적 판단과 결정이 있다라는 입장인 거죠. 한쪽의 기계, 여기는 기계적 역량 분명하지만 여기에 모든 것이 다 결정되지 않는 이거의 반대편에 창의적 판단과 결정이, 영화가 기계로 모든 걸 다 결정하지 않도록 개입하는 지점이 있고, 그것이 바로 영화 예술, 그러니까 영화를 예술로 만드는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것을 바로 영화 예술의 손에 남겨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쟁이. 그래서 지금 이 시리즈가 이제 다 마무리가 돼서 그 영화가 영화가 보여준 어떤 모빌리티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간적인 예술과 시간 예술 사이에 어떤 계속 움직임, 그래서 공간적인 운동 이미지가 결국은 의미화를 중심으로 통합된 시간 그리고 공간 안에서 구축된 이미지를 만들어 간다면, 이것을 또 몽타주를 통해서 배열하고 배치해서 움직임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미화되는 것은 사실 원근법에 따라서 만들어졌던 어떤 원근법에 따라서 추출됐던 추상적 시각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에 반해서 사실은 조금 더 경험적인 차원에서 영화가 무엇을 담아내고 또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뭐 회화 영화, 우리가 집중하는 회화, 확산되는 어떤 시각, 그리고 흘러가는 것과 멈춰지는 것, 이런 어떤 관계,
그리고 역전된 시선과 응시 또 살펴봤고, 그리고 공간과 시간의 경험을 실험했던 다양한 시지각적 시도들, 우리가 19세기를 중심으로 바로 영화가 생겨나기 바로 전 시기까지 살펴봤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영화 이미지를 시공간적 경험으로 새롭게 살펴보는 것이 이제 이번 강의 시리즈의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화가 기록하는 모빌리티, 영화의 모빌리티라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